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더 본게임, 오늘도 본진을 향해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죠.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 드디어 올해 7월에 시제품 2대가 평택항에서 배에 실려서 호주 멜버른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시제품 뭐 샘플 뭐 이런 개념입니까?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양산을 하기 전에 처음으로 만든 이 연구 개발 과정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인데, 이 레드백이 우리가 전에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이 호주가 사실 우리가 보면 무슨 뭐 우리처럼 남북한이 뭐 대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없을 것 같은 나라 아닙니까? 전쟁 걱정을 전혀 안 해도 특히 육군은 육군은 그렇죠. 군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해양 경비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섬나라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생각보다 육해공군 전력증강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 이제 육군 사업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갑차 사업. 장갑차 사업도 이제 바퀴 달린 차륜형 사업이 있고, 궤도형 캐터필러 달린 궤도형 사업이 있는데, 궤도형 장갑차 사업 이름이 이제 랜드 400인데 페이즈 3, 이 3단계에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1차 관문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2개 후보 중에 하나로 올라서 시제품 2개를 호주에 납품하게 돼서 이제 말씀하신 7월에 이제 출항을 한 건데, 이 장갑차가 뭐 싼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거저 만들어서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근데 뭐 보증 받아야죠. 계약금이라도 바꿔줘야죠. 사업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면 몇십억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사업 될 것 같으니까 먼저 보내면 안 되죠. 뭔가 저희가 뭐 담보를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호주 방위사업청하고 450억 원 규모의 계약을 했는데, 그 이름이 RMA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미티게이션 액티비티, 위험 경감 활동이라는 이제 그런 건데, 2대를 샘플로 시제품을 납품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 이거 2대를 갖고 뭐 하냐? 호주는 이제 2022년 말까지 이거 가지고 각종 테스트를 하는 거죠. 기본적인 뭐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극한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약간 이제 독일의 라인메탈하고 같이 올라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각 후보사는 3대씩 이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대 더 보내서 3대를 갖고 이제 하게 되는데, 나머지 한 대는 이제 내년 1월까지 보낸다고 합니다. 네. 평택항에서 7월이면 이미 뭐 그 호주 도착했을 텐데, 그러면 현재 이거 뭐 시험 테스트 이런 거 진행 중에 있겠네요? 근데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또? 11월부터 해가지고 약 10개월간 호주 육군 주관으로 주관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성능, 방어 능력, 뭐 운용자에 대한 교육 평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약 2년 뒤에 결정되겠죠. 네. 자, 1차 관문에서 미국과 영국을 제쳤다. 야, 사실 미국, 영국 제치면 거의 다 제친 건데 독일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승 무대에 올라간 것 같은데, 경쟁 상대인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 장갑차와 한화 디펜스 레드백 맞짱 한 판. 이거 진짜 이제 파이널이죠. 그랜드 파이널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완전히 이제 파이널인 건데, 일단 뭐 장점을 얘기를 하자면 가벼워요. 우리 게 레드백이 2톤이나 차이가 나는데, 오, 엄청난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뭐 현수 장치, 서스펜션이라고 그러죠. 이게 충격 일반 자동차는 뭐 이렇게 붙어 있지만, 이런 장갑차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밑에 바닥에 가로로 이렇게 쇠막대 같은 걸 붙여가지고 판스프링 이렇게 그렇죠, 돼요. 판스프링 같은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토션바라는 장치를 쓰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뢰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아래 이게 이제 부서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굉장히 두꺼운 장갑을 덧대야 됩니다. 그 밑에다가.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링스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레드백은 이걸 빼고 대신에 암 내장식 유기압 현수 장치라고, 이거죠, 이거? 네, ISU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각각의 바퀴에 이제 작은 ISU가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자체 이제 밑에 장갑을 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무 궤도인데 프라모델 만들 때 싸구려는 항상 고무로 돼 있어요. 하나의 긴 고무. 이게요? 뭐 이게 이제 궤도가? 궤도가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틱 껴버리는데, 좋은 것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플라스틱으로 하나씩 막 붙이고, 이것도 메탈 제품은 나와요.
특별히 따로 판매하는 네. 프라모델의 세계도 그런데 고무는 당연히 싸구려 것 같고 후져 보이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는 고무궤도 CRT를 쓰고 이게 이제 캐나다의 궤도 업체인 수시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철제 궤도는 4.9톤이고 고무 궤도는 2.2톤이라 여기서 2.7톤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무 궤도하면 이거 전쟁터에서 아니고 상황시에 이게 내구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뭐 철제 이거에 비해서요? 요즘은 이런 쪽의 기술이 원체 발달해가지고 심지어 고무 궤도의 내구성이 최대 5,000km로 철제 궤도인 2,000~3,000km보다 훨씬 우수하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철제 궤도도 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500km 전후로 고무 패드를 또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고무 궤도는 이제 원래 고무니까 1년에 800에서 1000km를 주행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제 5년, 즉 이제 수명인 5년 후에 그냥 통째로 교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또 이제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이 고무궤도하고 IS를 동시에 적용하면 소음과 진동이 기존 철제 궤도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을 쓴 거에 비해서 70%나 이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소음 진동은 비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이제 딱 상식적으로 딱 오네요. 예. 와닿으시죠? 오케이.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제 고무궤도도 뭐 전투 중에 끊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한 부분 이렇게 있는 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수리 깜깜으로 우리 그 자전거 고수리하듯이 뭐 있겠죠 또 그것도 예. 또 전문가들이 뭐 하시겠죠. 편리한 점이 있다는 예.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아까 이제 원쌤이 이제 급조 폭발물 IED하고 지뢰 문제 얘기하셨는데 그럴 때 철제 궤도의 경우는 이 자체가 파편이 되죠. 아 그렇죠. 이게 튕겨 나가면 파손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리탄 같은 경우도 안에 볼 파편이 있지만 그 안 표피 자체가 파편이 돼서 예. 포탄도 그렇고요. 파편이 돼서 그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마찬가지 철제 궤도는 그 자체가 파편이 돼서 피해를 끼치는 부수적인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고무 궤도는 상대적으로 그런 피해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에서 미군의 이 장갑차가 폭발했을 때 뭐 브래들리 같은 이제 캐터필러 달린 그런 장갑차의 경우가 해당될 텐데 튀어나간 궤도 파편 때문에 인명 피해가 생긴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예. 뭐 내구성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뭐 피격 시에 스스로가 파편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런 장점도 있는데 그러면 속도 뭐 이런 면에서는 또 월등히 또 앞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속도?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예. 최대 시속 65km를 낼 수 있으니까 장갑차 아닙니까? 그 탱크 언뜻 보면 탱크처럼 그렇죠. 생긴 장갑차가 65km 무게가 40톤이 넘는데 예.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K9 자주포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47톤 무게인데 이 자주포의 파워팩을 지금 옮겨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0마력급의 엔진과 변속기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런 속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옛날에는 전차는 주로 이제 옛날 영화 2차 대전 영화 같은 거 예. 보시면 단거리 공격을 위해서 가까이서 이렇게 막 보이면 쏘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그렇죠. 했는데 이렇게 막 엉키고 막 이런 거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고장이 많이 나요. 기름도 많이 들지만. 근데 이번에 하나 디펜스의 이 파워팩 같은 경우에는 급박한 상황에서 고장이 나도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꺼내서 그냥 새 걸로 바로 교체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장거리 움직일 때도 유리하고 한편 이제 독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파워팩이 이게 민수용입니다. 그래서 군용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뭐 밀스펙 뭐 그러면 그게 돼야지. 나름 말씀 들어보니까 꽤 우리 그랜드 파이널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트로피를 들어올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일단은 또 세야 될 거 아닙니까? 장갑차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공격력이요. 공격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레즈백은 호주 요구에 맞춰서 포탑을 바꿨어요. 포탑을 이제 변경을 했고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T2000이라는 포탑인데 이건 이제 호주도 합작해서 만들었는데 30mm 혹은 40mm 기관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포탑 위에 이제 7.62 혹은 12.7mm 기관총이 연동된 그 RWS라고 하죠. 이 리모틀리 웨폰 스테이션. 이건 이제 밑에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사람 안 나오고. 원격 조종 기관총. 네네. 승무원은 3명, 보병 8명에서 11명까지 탑승이 되고요. 또 주무장으로는 미국의 노스록 그루만사의 MK44 30mm 기관포가 채택이 됐고 M2 브래들리 장갑차의 이제 25mm 기관포하고 동일한 방식의 전동식 기관포인데 불발탄이 발생해도 계속 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야,
불발하면 일단 잠시 대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혹시 모르니까 지연분들. 근데 문제 없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추가 사격이 가능하대 불발인데도. 불발탄인데도 그대로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2010년에 11월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뭐 K9이 6문 중에 3문이 작동이 안 됐다 어쨌다 뭐 논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실 불발탄이 있어가지고 바로 대응을 못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실전에서 불발탄이 있어도 바로 대응할 수 있으면 상당한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소총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재밍 뜨고 안 나가면 뭐 생사가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 저 소대장 할 때 마지막에 박격포 소대장 하는데 진짜 그 사격, 근데 제 소대에서는 그런 일 없었던 것 같은데 사격 같이 여러 소대 경쟁하잖아요. 여러 이제 부대가 와서.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안 나가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넣었는데 안 나가면 진짜 순식간에 쥐죽은 듯이 고요해집니다. 거기서 터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일단 보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응급처치는 뒤에서 뭐 이렇게 몰래 발로 차라 뭐 이런 얘기들 있었는데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일이지? 내가 뭐 이렇게 보면 난리납니다 진짜 난리납니다. 네. 근데 그 불발탄이어도 추가 사격 가능하다는 건 놀랍네요. 예, 이거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죠. 근데 예. 독일의 링스는 이 기능이 없고 아 나이스. 그래서 수동으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네. 대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대전차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라파엘사의 스파이크 RL2로 장착을 하는데 요건 이제 미사일 발사대를 이미 이제 개발을 해서 체계 통합 기술력이 높은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스하고 공동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예, 또 레드백에는 자랑할 만한 3대 첨단 기술이 있다. 야 3대. 예, 뭐냐? 첫째 예, 첫째는 아이언 피스트라고요. 철주먹. 이거 예, 강철주먹. 예, 어디 슈퍼히어로 이름이잖아요. 예, 영화에서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미드다. 예, 아이언 피스트 그거 있죠.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개발한 능동 방어 시스템이에요. 예. 그러니까 RPG-7 같은 대전차 로켓이나 미사일이 날아올 때 원래 이제 기만체계 같은 것도 있지만 아예 적극적으로 얘를 때려 맞추는 거죠. 아이언 도움 뭐 그런 게 예, 있는 미사일 거구나. 요격하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능동 방어를 하는 시스템인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에이사 레이더, 능동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통해서 적외선 감지기 통해서 탐지한 다음에 요격하는 이러한 이제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언 비전, 아이언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것도 또 이스라엘 기술이에요. 시야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대부분 사각이에요. 그거는.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장 같은 경우도 시야가 제한되니까 주의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죠. 예. 근데 앉아서 360도를 다 볼 수 있다 안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게 제 차에 예. 그런 거 있으면 좋겠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뭐 그렇다고 이 장갑을 투과해서 보는 게 아니고 사방에 카메라를 달아놓는 거죠. 예, 달아가지고 이제 항상 안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러게요. 이제 방탄비를 두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전에는 사실은 사방의 상황을 알려면은 결국 해치 열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고는 네.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방법 네. 아니면 포탑을 돌리든지 360도. 근데 이제 그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해치 열고 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안에서 그다음에 고글 쓰고 그냥 둘러보면 밖의 상황을 360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상태 감시 장비, 험스라고 불리는 그런 장비인데 이거는 이제 차량 운행 중에 실시간으로 이 차량 상태나 아니면 이제 뭐 결함이 있으면 결함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이런 것들을 바로 파악해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정비하는 걸 돕는 이러한 이제 관리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이런 세 가지 그 3대 첨단 시스템 덕에 레드백이 사실은 최종 결선 주자에 올랐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한 4, 5개 후보가 있었는데 그 후보들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의 BAE 시스템스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방산업체죠. 거기에 CV90이라는 게 또 세계 베스트셀러 장갑차입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CV90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AJAX 이런 걸 다 물리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첨단 시스템 덕도 이제 본 것이 아니냐.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 궤도형 장갑차 사업 규모가 무려 5조 원 되는데 이제 상당히 희망을 갖고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공동 개발이 되게 많네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레드백이 국산 장갑차지만 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아무래도 뭐 포탑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원격 조종 기관 총탑 이런 것들이
아직도 본격적으로 도입이 안 된 상황이 이제 막 도입하려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보면 이제 실전통에서 많이 앞서 있죠. 그리고 뭐 사방을 감시할 수 있는 아까 아이언 비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세계 정상급에 있는 장비들을 채용을 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제 우수한 제품을 갖고 도전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맥락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하나 디펜스가 2018년에 라인메탈사하고 이제 붙기 전에 제안을 했대요. 같이 해보자. 경쟁하지 말고 네. 같이 하자. 네, 이제 네. 온라인 뭐 이렇게 하자. 왜냐하면 예. 라인메탈사가 예. 원래 우리 한때는 우리 입장에서 넘사벽이었어요. 전차나 장갑 뭐 이런 기갑 무기에 있어서는 원래 독일이 이제 우리 저는 2차 대전 얘기도 했지만 전차나 이런 데 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같이 해보자고 그랬는데 라인메탈이 조금 우습게 본 거죠. 뭐 인지도도 낮고 물건도 아직 없지 않냐, 시제품도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을 거부했다고 그래요. 이런 지에 좀 낮춰봤군요. 예. 그래서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뭐 하나 디펜스 큰 회사지만 국제적인 면에서 보면 라인메탈에 비해서는 뭐 인지도가 낮은 거는 사실이니까. 그건 또 인정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세계 유수의 방산 업체들하고 협력 관계를 해서 윈윈 모델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지 맞춤형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라든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직접 수입 같은 걸 안 합니다. 하더라도 자기 나라에서 물건을 만드는.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급적 호주 현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주는, 일거리를 많이 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을 했던 건데 그래서 우선 이제 추진됐던 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호주 업체들도 타격이 클 거 아닙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호주 현지의 중소 납품 업체들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런 업체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 호주 정부가 이제 현지화 비중 굉장히 높였다고 그래요. 가급적 호주에서 많이 만들어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맞춤형으로 일단은 접근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공장도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현지에 아예 그 레드백 생생 공장을 만듭니다. 컨셉이 좋네요. 딱 그냥 상대편이 원하는 걸 그대로 그냥 좋네 이번에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도전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명칭, 이 레드백이라는 명칭도 현지화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 레드백이라는 게 호주에서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거미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붉은 배 과부거미. 붉은 배를 가진 과부거미. 네. 이것도. 네. 뭐 더 이상 자세히 하면 젠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하여튼 엄청 독한 거민가 보군요. 예. 과거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말레이시아에 우리 K100 장갑차를 100대 이상 수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만약 호주 사업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 선진국의 대규모로 기갑 차량을 기갑 무기를 납품하는 최초의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벌써 한 달 넘었네. 지난 9월 3일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호주 국방부가 우리 K9 자주포를 호주 육군 현대 사업 중에 하나인 자주포 사업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1조 원이 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상당히 레드백 수주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예. 이 K9 사실 좀 아픈 스토리가 있는데 거의 약 한 10년 전쯤에 이 호주 자주포 사업 추진되면서 거의 결정이 됐어요. 최종 K9으로? 예, K9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갑자기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호주에서 뭐 이런저런 캔슬을 시키면서 그냥 사업 자체가 속된 말로 죽어버렸는데 다시 아까 말씀드린 호주에서 이런저런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다시 살아나게 됐고 그래도 다행히 호주가 의리를 지켜서 K9을 다시 이렇게 도입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업 자체를 접은 거였지 K9 자주포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한 10년 지났습니다만 이제 K9 그리고 레드백까지 한 번에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호주군의 이번 사업이 사실상 55조 규모의 사업. 와 이거 엄청 큰데요. 근데 장갑도 다 합쳐서 이 정도 안 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당연히 뭐 호주에서는 그런 규모가 될 수가 없고요. 네. 이게 이제 미군의 그 브래들리 장갑차, M2 브래들리 장갑차 이제 교체 사업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저는 이런 거 보면 되게 짠해요. 왜냐하면 저 어릴 때
M1 에이브럼스하고 M2 브래들리하고 그 프라모델이 같이 나와서 예. 최첨단으로 그때 막 만들고 30년도 더 된 한 세트로 해가지고 나왔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벌써 이제 교체가 다 되는구나 하는 이제 개인적인 소외에 아무 관련 없는 얘기하고는. 그때만 해도 꿈의 장갑차였잖아요. 정말 그랬죠. 네, 네. 근데 네. 이제 우리가 그보다 더 좋은 장갑차로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브래들리 장갑차 교체 이제 사업을 미국이 한단 말입니다. 내년 초부터. 근데 호주 사업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미국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업이 50조 원 규모거든요. 브래들리 장갑차를 호주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브래들리 장갑차 이거 자체를 우리가 미국에서 미국에서 예. 거기에 들어갈지도 에미 몰라요. 수출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되면? 그렇죠. 무슨 우리 H 자동차가 뭐 미국에서 많이 팔고 있잖아요 K 자동차 그런 것처럼 아니 우리 그 장갑차를 미국에요? 어쩌면요. 야 그런 시대가 지금 올 수 있는 건가요? 예, 올 수도 있습니다. 결정된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이 미국에서 이루어질 이런 경쟁에 지금 전초전 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 예.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하고 영국은 이제 호주군 장갑차 사업의 1차 경쟁에서 이미 탈락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 장갑차 교체 사업에도 자국의 미국 장갑차조차도 지금 경쟁력을 좀 갖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독일이 이제 최대 4,000여 대의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하는 이 사업에 지금 유력 후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기면 우리가 이길지도 모른다는 것이고 네. 미군의 요구 성능도 호주에 비해서 방호력이 좀 높을 뿐이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와 진짜 와 우리 국방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나요? 와, 저 대미 그것도 장갑차를? 그러니까 뭐 미국 뭐 이제 수출 문턱이 이렇게 낮은 건 아니죠. 이제 그렇겠죠. 예. 높은데 이제 만약에 호주가 되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파이브 아이즈라는 게 있어요. 뭐 미국, 영국, 호주 뭐 해가지고 예, 몇몇 그, 나라들 예. 영향만 국가들이 이제 우방국에 정보 공유를 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긴밀합니다. 아주 끈끈해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 이 방산 무기 시장의 문턱을 넘으면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해당 업체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호주는 이 국방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쓰죠? 1년에 국방비를 예산이요? 병력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뭐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육군 10만. 예. 육- 650 합해서. 제가 보기 15만에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15만에 맞추려고. 3군 합쳐서 예. 6만입니다. 6만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우리 군의 사람 몇 개 내요 그러면? 예, 네, 이렇게. 우리 군의 한 1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네. 군이 지금 56만, 우리도 이제 줄었어요. 60몇 만에 65만에서 이제 56만 줄었는데 여간간에 그래봐야 10% 조금 넘는 거죠. 네. 그런데 국방비 얼마 투자하느냐?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우리 돈으로 230조 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23조 원. 예. 예. 그럼 우리랑 어떻게 되는 거고? 네. 우리랑 어떻게 많이 우리는 50조 원 좀 아, 넘죠. 우리 반 정도 되는군요. 예, 예. 전체 인원이 예, 예.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되는데. 병력에 비하면 우리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국방비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군요. 예. 예. 뭐 지난 7월 초에 호주에서 2020 국방 구조 계획이라는 거 하고 국방 전략 갱신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2030년까지 10년간 2,700억 호주 달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3조 원의 국방비를 이제 투자할 계획입니다. 호주군의 이제 그 전력 증강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그 육해공, 우주 사이버, 방어용 외에 공격용, 장거리 타격 무기 뭐 이런 것까지 있고요. 육군만 해도 보면 10년간 45조 5천억이 투입이 된다고 그래요. 여기에는 우리 아까 말한 K9 자주포, 그다음에 레드백 장갑차가 포함된 장갑차 사업들, 그다음에 에이브럼스 전차, M1 전차도 도입됐는데 이거 업그레이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해군의 경우는 62조 1천억 원이 10년간 또 투입이 됩니다. 여기에는 공격용 잠수함 신형을 12척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미 캠버러급이라고 그래서 우리 요새 뭐 경항모 전에 논란인데 그거 비슷한 대형 상륙함 경항모로 활용될 수 있는 그게 이제 2척이 이미 도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작은 우리 이지스함 할 때 다뤘죠. 호바트급이라고 우리 이지스함보다 작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도 이미 운용을 하거나 도입할 예정이고요. 공군의 경우는 이제 53조 8천억을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는 F-35가 72대. 근데 이 72대는 우리보다 많아요. 우리는 내전까지 40대예요. 네. 그다음에 해상 정찰용 감시용으로
등으로 쓰이는 스카이 가디언 무인 정찰기 있고 심지어는 전자전기도 있어요.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까지 구입을 해서 운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호주가 인접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아주 많은 그 군사력에 군사력 건설에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일본이 침략을 했던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래요. 예. 예. 2차 대전 때 일본이 막 들어왔으니까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은 왜 그런답니까? 지금 호주가. 네, 뭐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예. 육군 뭐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45조 쓰는데 45조. 사실은 이제 이걸 좀 상황을 봐야 되는 게 호주판 국방백서로 이제 2020년 국방 전략 갱신이라는 게 나왔어요. 예. 거기에 이제 내용이 좀 숨어 있습니다. 이제 중국을 사실상의 잠재 적국으로 간주하는 표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호주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지 못한 지역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부상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이제 택택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요건 이제 결정적으로는 또 중국이 그 남중국해의 인공 섬들을 만들고 이제 이런 행동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예. 중국계 호주인? 그렇게 방송하는 사람이 막 구금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게 그 세계적으로도 뉴스화되고 그랬었는데 뭐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뭔가 그 양국 간에 뭔가 긴장감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일단은 뭐 우리는 호주 하면 자꾸 막 서양 나라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세안 국가잖아요. 아시안 게임에 나오던가요? 네, 태평양 연안에 축구도 같이 해요. 동양 예. 아시아랑. 뭐 인종은 백인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지역적으로나 뭐 이런 쪽으로 태평양 연안의 국가로서 그런 이미지를 입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인도네시아하고 멀지도 않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중국의 위협 같은 거를 좀 구체적으로 느끼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세력권이 점점 뭐 남진아에 요즘 남중국해라고 하죠. 남중국해 이런 쪽으로 뻗쳐나오면 당연히 이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그 모리슨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뭐 지역적 도전이니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라고 있잖아요. 거기 편집장이 뭐 논설위원도 아니고 편집장이 SNS 그 웨이보 중국 웨이보에다가 호주는 늘 말썽을 일으킨다. 편집장 좀 되는 분이면 이렇게 수위를 좀 조정하지 않나요? 그 다음이 더 센 표현인데요. 예. 마치 중국 신발 밑에 달라붙어 있는 씹던 껌 같다. 껌이요? 예, 신발 다른 밑에 나라를 있는- 보고 아니 이거 이건 진짜 이건 굉장히 심한. 유리 없는 진짜 모욕적인. 근데 북한이나 쓰는 그러니까 거의 그러게, 북한 수준의 진짜. 이건 싸우자는 거 아니고 황구시보는 정말 유명한 그 뭐 그러니까요. 매체라고 해야 되나요? 관영 매체인데 관람- 껌을 없애기 위해서 돌을 찾아서 문질러야 한다는 표현까지. 이거는 사실 그렇게 해야 되긴 하거든요. 껌은 근데 이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할 말이 따로 있지 이게. 굉장히 심한 말을 한 황구시보 편집장이라는 분이 아니 그 편집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 누가 글 쓰시는 분 에디터 정도가 쓰시면은 문제 생기는 편집장이 그분 이제 소위 좀 이렇게 까면서 얘가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적뷰다 그런 거 하면 돼. 본지의 편집 입장과 다를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고 얘 뭐 하니까 잠깐 쉬게 한다는 건데 편집장님이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른 그런 식으로 나라를 보고. 그래서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까지 중국이 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호주가 중국에 정면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런 예. 부분에서 왜냐하면은 중국이 일단 호주의 최대 무역국이고 지금 호주의 수입 공산품의 25% 4분의 1이 중국제거든요. 예. 많은 나라가 그렇지만 호주는 뭐 지역 특성 이런 것 때문에 더 그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호주가 자꾸 미국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러고 또 중국에 견제를 하는 것 같으니까 호주를 길들이려고 좀 무형의 압박을 사실 무형도 아니지만 이 정도 예. 이런 압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호주는 그것대로 어쨌든 간에 또 군비를 증강하려면서 거기에 대처하고 있는 또 이런 입장인 거죠. 충격적입니다. 충분히 품위 있게도 그 정도 되는 매체 편집장님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좀 방금 좀 놀라긴 했어요 저는. 네, 중국이 굴하지 않아요. 굴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굴하지 않고 호주가. 예. 근데 이제 호주가 혼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연합 전선을 폈는데 이 중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제 미국 중심의 그런 이제 연합 협력체에 이제 적극적 참여해요. 네. 그래서 미국이 마침 이제 중국을 겨냥해서 쿼드라는 걸 추진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전략다자 안보 협의체라고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게 이 네 개 나라가 그래서 이게 쿼드, 대중 예. 이제 연합 전선을 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단순히 외교 경제적인 측면에 거치는 게 아니고 군사적으로도 같이 뭐 연합 해상 훈련을 한다든지 긴밀하게 이제 연합 훈련 자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중국에 대응하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여기에도 이제 적극 참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파이브 아이즈라고 보통 우리가 아이즈 하면 눈이 이제 정보 감시 뭐 이런 정보 는 아닐까요? 감시를 왓츠.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 그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도 가끔 등장해요. 이 호주 사막 이 황량한 그 한가운데 보면 거대한 통신 감청 시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미국하고 호주하고 미국 NSA하고 호주하고 같이 운영하는 대규모 감청 시설인데 이게 사실은 남중 국해를 포함한 중국을 사실 많이 겨냥한 겁니다. 아, 그 파인객 그거죠. 파인객. 그 넷플 거기 영화에 그 드라마 있어요. 그 예. 정확히 호주 드라마 있어요. 기억하세요. 넷플 예, 거기 그 예. 그 호주판 51구역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51 그래도 외계인한테 거의 레이저 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 예. 분위기도 비슷하잖아요. 사막 지역 네, 비슷한데 그러네요. 황량한데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긴밀한 거죠. 사실 미국하고 호주하고. 네. 그래서 확실히 미중 두 강대국의 패권 사이에서 진짜 호주도 그래도 좀 더 인도도 요즘 또 엄청나게 지금 막 갈등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진짜 이 인도가 원래 대표적인 친러 국가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인도는 과거에 구소련 시절에 공격용 핵잠수함 찰리급이라는 걸 처음으로 임대 리스를 해줬어요. 그 핵잠수함은 원래 어느 나라든 리스를 안 해줍니다. 아무리 가까운 나라라도 그러게요. 동맹국이라도 리스할 게 따로 있지. 그러니까 네. 근데 핵잠수함을 유일하게 리스해준 나라가 인도예요. 또 소련 한 번 있고 러시아하고 두 번. 네. 핵잠수함 인도에 리스해준 그 정도로 이제 가깝죠. 그런 인도가 지금 이제 미국 쪽으로 또 상당히 접근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소위 이 강대국 사이에서의 어떤 생존 전략 관련해서 좀 시사하는 바가 이제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문제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이 보면 대국이라고 그러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과거에 보면 자기가 이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미국이 있으니까 우리 힘을 기를 때까지는 참자 이런 전략이었다면 요즘은 대놓고 그냥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자기 중국하고 안 맞으면 대놓고 무시하거나 압박하거나 심지어 뭐 협박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고 우리가 사드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때도 우리한테 노골적으로 막 압박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그게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이제 중국에 비해서 훨씬 좋게 표현하면 이게 양반 스타일의 외교를 했죠. 그러니까 뭐 대놓고 뭐 모욕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속으로는 뭐 저기라도 딴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 그랬는데 미국도 이제는 전에보다 적나라한 속내를 드러내는 파이 같은 경우도 노골적으로 동맹국들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 미국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대목이에요. 근데 미국 요즘 속된 말로 까놓고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중국에 대해서 줄 서는 거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 미중 사이에 정말 꽉 끼어 있는 이런 나라인데 상당히 어려질 거다. 그러니까 전에 이제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가 와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놓고 이제 우리 언론 몇몇 기자 언론사가 있었는데 대놓고 중국을 깡패 국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외교관이 중국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를 하는데 그것도 옛날에 미국 관리들한테 보기 힘들었던 점이에요. 오프 더 레코드 우리끼리만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아니었나요? 아니고 온도 레코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 미국도 이제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서 어물거리면 옛날에 그냥 모른 척 넘어갔지만 지금은 그래서 중국 편이야, 우리 편이야. 이제 미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생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레드백이 호주에 수출이 성공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 바꾸는 데도 영향을 주고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힘을 좀 많이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레드백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생님? 사실 이제 방금 나온 얘기 같은 걸 들어보면 우리가 네. 호주에 이 장갑차를 파는 것이 중국에 안 좋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또 그게 또 그렇게 또 연결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런데 사실 보시면은 뭐 호주에서 장갑차를 산다는 것이 자기네 자국에 이제 그 지상군이 들어왔을 때를 우려하는 것이지 호주가 장갑차를 가지고 나가서 어디서 뭐 어디를 침략한다 이건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 뭐 중국을 친구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일단 뭐 그런 정도까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실리를 얻으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모호한 식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 상황을 좀 잘 이용을 해서 어느 쪽도 우리를 쉽게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뭐 자주국방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경제적인 면에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현명하게 좀 키워 나가야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그 우선은 요새 방산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 이게 성사 꼭 돼야 되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방산 살리기 위해서. 네. 또 하나는 원쌤이 이제 그 걱정하시는 부분 좀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럴수록 중국 눈치 안 보고 일단 이거 수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렇게 힘을 키워야 대등하게 또 이렇게 협상팀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K 방산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레드백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 더욱더 화끈한 무기 이야기를 돌아보고 작성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더 본게임의 MS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